안녕하세요. 오늘도 연세대 스터디 위드 미 채널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세법을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리고 실무에서도 자주 마주치게 되는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신의성실 원칙과 경정청구가 충돌하는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이 복잡한 법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조세법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납세자에게는 분명히 경정청구라는 법정 권리가 있는데 왜 어떤 경우에는 이 권리가 제한되는 걸까요? 세금을 잘못 냈다면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법원은 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경정청구는 신의 측에 반한다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정청구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2는 납세자에게 경정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탁이나 요청이 아닙니다. 법률이 보장하는 절차상 권리입니다. 납세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과세관청에 대해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할까요? 조세는 법률에 의해 성립하는 법정 채무입니다. 법이 정한 대로 정확한 금액만큼만 내야 합니다. 그런데 신고 당시에는 몰랐던 사실이 나중에 밝혀질 수도 있고 법률 관계를 잘못 판단해서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그냥 포기하라고 하면 공평하지 않겠죠. 그래서 법은 납세자에게 사후에 바로잡을 기회를 줍니다. 이게 바로 경정청구제도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국세기본법 제15조는 신의성실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서로 믿음을 지키고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보통은 이 원칙이 납세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과세관청이 어떤 견해를 밝혔고 납세자가 그걸 믿고 행동했다면 나중에 과세관청이 입장을 바꿔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할 수 없다는 식으로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문제는 정반대 상황입니다. 납세자가 경정 청구를 하는데 과세관청이나 다른 상대방의 신뢰와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 납세자에게 신의칙이 적용되어서 경정 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느냐는 질문이죠. 이건 단순한 법리 문제가 아닙니다. 법정 권리와 일반 원칙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우선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태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경정 청구는 원칙적으로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세 채무는 법률 관계이고 경정 청구는 그 법률 관계를 올바르게 바로잡는 장치니까요. 단순히 상대방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막으면 조세 법률주의나 적법과세 원칙과 충돌할 위험이 큽니다. 신의칙을 너무 쉽게 적용하면 법정 권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렇다면 신의칙은 아예 적용될 수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대법원은 납세자에게도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객관적인 모순이 있어야 하고 심한 배신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확립된 법리를 보면 납세자의 신의칙 위반은 예외 중에 예외로 다뤄집니다. 어떤 경우가 그 예외에 해당할까요? 대표적인 유형이 있습니다. 납세자가 어떤 법률 관계를 스스로 전제로 삼아서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예를 들어 환급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나중에 그 전제를 부정하면서 또다시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순된 태도를 취하면서 이중으로 이익을 챙기려는 시도, 이게 바로 신의칙 위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납세자가 처음에는 어떤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라 환급을 받았습니다. 과세관청도 그 주장을 믿고 환급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납세자가 경정 청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 계약은 무효였다고요. 그러니 당시 과세가 잘못됐으니 세금을 더 돌려달라고요.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처음에는 유효라고 해서 이익을 보고 나중에는 무효라고 해서 또 이익을 보려는 거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과세관청은 어떻게 느낄까요? 배신감을 느끼겠죠. 납세자의 말을 믿고 사건을 처리했는데 나중에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한다면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 안정성의 문제입니다. 한번 종결된 법률 관계가 납세자의 변덕에 따라 계속 뒤집힌다면 과세 행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불편하다고 해서 무조건 경정 청구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신의 측은 법정 권리를 제한하는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함부로 휘두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엄격한 요건을 요구합니다. 어떤 요건들일까요? 먼저 선행언동이 있어야 합니다. 납세자가 과거의 특정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전제했어야 합니다. 이건 신고서에 나타날 수도 있고 확인서를 제출했을 수도 있고 환급 신청을 했을 수도 있고 소송에서 주장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납세자가 어떤 입장을 취했고 그 입장에 따라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객관적 모순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하는 경정 청구의 주장이 과거의 전제와 정면으로 양립할 수 없어야 합니다. 단순히 입장을 바꾼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둘 다 참을 수 없는 주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처음에는 어라고 했다가 나중에 비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처음에는 유효라고 했다가 나중에 무효라고 하는 식의 근본적인 모순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순이 이익의 이중 취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 주장으로 이익을 받고 두 번째 주장으로 또 이익을 보려고 한다는 구조가 명확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신의칙 위반 판단에서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요소입니다. 법은 일관성 없는 행동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 일관성 없음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를 문제 삼습니다. 세 번째 요건은 상대방의 신뢰입니다.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선행언동을 믿었어야 합니다. 그냥 믿은 게 아니라 그 믿음에 따라 행동했어야 합니다. 과세 처분을 했거나 환급을 해줬거나 조사를 종결했거나 뭔가 구체적인 처분이나 행위를 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신뢰가 정당해야 합니다. 만약 과세관청이 고의나 중과실로 잘못 믿었다면 또는 명백한 위법 상태를 알 수 있었는데도 모른 척했다면 그런 신뢰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배신성의 정도가 심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납세자에게 신의칙을 적용하려면 단순한 번복이나 입장 변경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심한 배신성, 강한 비난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너무하다 싶을 정도여야 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요건이 엄격할까요? 경정 청구는 법정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법이 보장한 권리를 막으려면 그만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신의칙이라는 일반 원칙이 아무리 중요해도 법정 권리를 쉽게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신의칙을 예외적으로 정말 예외적으로만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제 실무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사안을 만났다면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세 단계로 접근하면 됩니다. 첫 단계는 경정 청구의 요건을 확인하는 겁니다. 청구 기간은 지켰는지, 청구 대상이 맞는지,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2가 요구하는 형식적 실체적 요건을 모두 검토하는 거죠. 만약 여기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신의칙까지 갈 필요도 없이 경정 청구는 기각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신의칙 항변이 성립하는지 보는 겁니다.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경정 청구를 막으려면 여기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선행언동이 있었는지, 객관적 모순이 있는지, 정당한 신뢰가 형성됐는지, 배신성이 중대한지를 하나하나 따져봐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신의 측 항변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형량입니다. 앞의 요건들이 모두 충족됐다고 해도 마지막으로 가치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한쪽에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가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납세자를 믿고 사건을 종결했는데 뒤늦은 경정 청구를 허용하면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적법 과세와 실체적 정의가 있습니다. 신의 측을 쉽게 적용해서 경정 청구를 막으면 위법하거나 과다한 납부가 시정되지 못합니다. 이건 조세 법률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일반적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경정 청구 인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세자의 모순 행태가 정말 심하고 과세관청의 정당한 신뢰가 명확히 형성된 예외적인 경우에만 신의 측을 적용해서 경정 청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문제가 왜 자주 발생할까요? 세법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납세자가 처음 신고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판단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 다른 해석이 가능하거나 사실관계가 달리 밝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납세자는 경정 청구를 통해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처음에 주장한 내용을 믿고 과세를 했는데 나중에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니까요. 특히 납세자가 처음 주장으로 어떤 이익을 얻었다면 과세관청은 이게 의도적인 전략이 아닐까 의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신의 측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신의 측은 함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의 입장 변경이 모두 신의 측 위반은 아닙니다. 법률 관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 것과 고의적으로 모순된 주장을 해서 이익을 챙기려는 것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납세자가 처음에 어떤 거래를 과세 대상이라고 보고 신고했습니다. 나중에 판례를 연구하다 보니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경정 청구를 했습니다. 이건 신의 측 위반이 아닙니다. 법률 해석이 달라진 거니까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다릅니다. 납세자가 처음에 어라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부가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소득세 문제가 생기자 어계약이 무효였다고 주장하면서 경정 청구를 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모순입니다. 계약이 유효한지 무효인지는 하나로 정해지는 거니까요. 이런 경우라면 신의 측 적용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특정 비용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증빙도 제출하고 설명도 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이를 받아들여서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납세자가 경정 청구를 하면서 그 비용이 사실은 인정될 수 없는 거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다른 세목으로 환급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정당하다고 주장해서 조사를 넘긴 비용을 나중에 부당하다고 뒤집으면서 이익을 보려는 거니까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신의 측이 문제되는 건 단순한 법률 해석의 변경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의 근본적인 전제를 뒤집으면서 그 뒤집음을 통해 이익을 취하려는 경우입니다. 그것도 이미 한 번 이익을 본 상태에서 또다시 이익을 보려고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중해야 합니다. 신고를 할 때, 환급을 신청할 때, 조사에 대응할 때 자신의 주장이 나중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그때그때 최선의 판단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이 나중에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건 이중 주장입니다.
어떤 사안에서는 어라고 주장하고 다른 사안에서는 not 어라고 주장하는 건 위험합니다. 세법은 체계입니다. 한 세목에서 한 주장이 다른 세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관성 없는 주장은 결국 신의칙 문제로 돌아옵니다.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의칙을 무기로 쓰고 싶은 유혹이 있을 겁니다. 납세자가 말을 바꿀 때마다 신의칙을 들이대면 편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 권리입니다. 이걸 제한하려면 정말 명백한 경우여야 합니다. 요건을 엄격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과세관청 자신의 행동도 돌아봐야 합니다. 납세자의 주장을 믿었다면 그 믿음이 정당했는지 물어야 합니다. 명백한 위법 상태를 놓쳤다면 그건 과세관청의 잘못입니다. 자기 잘못을 납세자에게 떠넘기려고 신의칙을 쓸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법원은 이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납세자의 선행 언동이 얼마나 명확했는지, 그로 인해 과세관청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행동했는지, 나중에 주장이 얼마나 모순되는지, 그 모순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를 따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평을 고려합니다. 이 사안에서 경정 청구를 허용하는 것과 제한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법원이 항상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추상적인 원칙만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경정 청구도 원칙이고 신의칙도 원칙인데 둘 다 원칙이면 어떻게 하나요? 결국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납세자가 언제 무엇을 주장했는지, 과세관청이 그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지, 나중에 경정 청구가 어떤 내용인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걸 도표로 만들어서 보면 모순이 명확히 보입니다. 또 하나 실무 팁을 드리자면 선례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 비슷한 사안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신의칙이 인정된 사안과 부정된 사안을 비교해보면 기준이 보입니다. 어떤 요소가 있을 때 신의칙이 적용됐고 어떤 요소가 없을 때 적용되지 않았는지를 정리하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론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신의칙과 경정 청구의 충돌은 사실 더 근본적인 질문과 연결됩니다. 조세 법률 관계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거죠. 조세는 법률에 의해 정해집니다. 당사자의 의사나 합의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조세 법률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납세자의 주장이나 행동이 조세 채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미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뭐라고 주장하든 법률이 정한 대로 세금은 정해집니다. 납세자가 어라고 신고했다가 B라고 경정 청구를 해도 법률상 올바른 답이 B라면 B로 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신의칙은 여기에 예외를 만듭니다. 납세자의 주장이나 행동 자체가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적어도 절차상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조세 법률주의에 대한 중요한 제약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적용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들을 보면 이 긴장관계가 잘 드러납니다. 법원은 조세 법률주의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까요? 대법원의 답은 명확합니다. 원칙은 조세 법률주의입니다. 예외는 정말 예외적으로만 인정합니다. 이 지점에서 비교법적인 시각도 흥미롭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다룰까요? 독일 같은 경우는 신의칙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납세자의 일관성 없는 행동을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반면 미국은 우리와 비슷하게 법정 권리를 중시하는 편입니다. 물론 국가마다 법 체계가 다르니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이런 비교를 통해 우리 법의 특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볼까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어떤 학자는 신의칙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납세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막아야 과세 행정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반면 어떤 학자는 신의칙의 확대를 경계합니다. 법정 권리를 쉽게 제한하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결국 법치주의가 약해진다는 우려입니다. 이런 논쟁들은 정답이 없습니다. 가치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확실한 건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에 따른 대가가 있다는 점입니다. 신의칙을 넓게 인정하면 법적 안정성은 높아지지만 적법 과세가 희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정 청구를 폭넓게 인정하면 적법 과세는 실현되지만 법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법은 중간 지점을 선택했습니다. 경정 청구를 원칙으로 하되 정말 심한 경우에만 신의칙으로 제한한다는 거죠. 이게 최선일까요? 아마 완벽한 해답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균형점이 오랜 시간 법원의 판단을 통해 형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나름의 실천적 지혜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예측 가능성일 겁니다. 내 사안이 신의칙이 적용될 사안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정직하게 말하면 확실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이니까요. 하지만 몇 가지 체크포인트는 있습니다. 첫째, 이익의 이중 취득 구조가 명확한가? 이게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처음 주장으로 이익을 받고 나중 주장으로도 이익을 본다면 신의칙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모순의 명확성입니다. 두 주장이 정말 양립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냥 해석이 달라진 정도인가요? 전자라면 위험하고 후자라면 괜찮습니다. 셋째, 과세관청의 신뢰 형성 정도입니다.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주장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믿고 행동했나요? 단순히 신고를 받은 정도인지 아니면 조사를 하고 심리를 거쳐서 종결한 건지에 따라 다릅니다. 넷째, 시간적 간격입니다. 처음 주장과 나중 주장 사이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나요? 너무 짧으면 계획적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적절히 길면 상황 변화로 설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섯째, 납세자의 전문성입니다. 일반 개인 납세자인지 아니면 전문적인 회사나 세무사의 조력을 받은 건지도 고려됩니다. 전문성이 높을수록 의도성이 의심받기 쉽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종합해서 판단하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신의칙 적용은 입증 책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누가 무엇을 입증해야 할까요? 경정 청구의 요건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자기가 경정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죠. 반면 신의칙 위반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경정 청구를 제한할 만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걸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입증 책임 배분이 중요합니다. 과세관청이 신의칙을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언제 어떤 주장을 했는지, 그로 인해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 과세관청이 그 주장을 어떻게 신뢰했는지를 하나하나 입증해야 합니다. 그냥 막연히 신의칙 위반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 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신의칙을 주장하면 구체적인 입증을 요구하세요. 선행원동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문서에 나타나는지, 그로 인한 이익이 무엇인지, 신뢰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물어보세요. 과세관청이 이걸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신의칙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절차적인 측면도 생각해 봅시다. 신의칙 문제는 언제 제기될까요? 보통은 경정 청구 단계에서 과세관청이 거부하면서 시작됩니다. 과세관청이 경정 청구를 받고 실체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신의칙 위반이라고 판단하면 거부합니다. 그러면 납세자는 불복을 합니다.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거쳐서 결국 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쟁점이 명확해집니다. 1심에서는 경정 청구의 실체적 요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신의칙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의칙은 규범적 평가를 많이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는 1심에서 확정되고 그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는 상급심에서 깊이 다뤄지는 거죠. 실무적으로 한 가지 더 조언하자면 사전 질의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복잡한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미리 세무서나 국세청의 질의에서 유권 해석을 받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입장을 바꾸더라도 신의칙 문제가 덜합니다. 왜냐하면 최초 입장이 납세자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과세관청의 해석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사전 질의가 만능은 아닙니다. 질의 내용과 실제 거래가 다르면 소용없고 질의 답변이 법령에 명백히 어긋나면 구속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최소한 납세자가 성실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다는 증거는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점은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입니다. 세법은 계속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국제 거래가 늘어나고 새로운 유형의 거래가 등장하고 디지털 경제가 확대되면서 과세 문제는 더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납세자가 처음 판단을 완벽하게 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경정 청구도 더 자주 일어날 것이고 신의칙 문제도 더 자주 제기될 겁니다. 법원은 앞으로도 이 두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판례를 통해 더 구체적인 기준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유형에서는 신의칙이 쉽게 인정되고 어떤 유형에서는 거의 인정되지 않는 식으로요. 입법적으로는 어떨까요? 국세기본법의 신의칙과 경정 청구의 관계를 명문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두 조문이 따로 있고 그 관계는 판례로 정립되고 있는데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입법이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경직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사안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완벽한 해법은 없습니다. 법은 늘 구체적 사안과 씨름하면서 발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구체적 사안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공부하고 실무에서 조심스럽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경정 청구는 납세자의 법정 권리입니다. 이건 흔들리지 않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모든 권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의칙은 그 한계를 설정하는 도구입니다. 납세자가 과거 자신의 주장으로 이익을 얻고 나중에 그 주장을 뒤집어서 또 이익을 얻으려 한다면 그건 너무 심한 모순입니다.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경정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외는 정말 예외입니다. 요건이 엄격합니다. 객관적 모순이 명확해야 하고 이익의 이중 취득 구조가 있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어야 하고 배신성이 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걸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량을 거쳐서 정말 경정 청구를 제한하는 게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법이 선택한 길입니다. 조세 법률주의와 법적 안정성 사이에서 적법 과세와 신뢰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을 겁니다. 구체적 사안에서는 여전히 어려운 판단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원칙을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잡한 사안 앞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세법을 공부하는 것은 단순히 법조문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규정이 있는지, 어떤 가치를 보호하려는 건지, 서로 충돌하는 가치들을 어떻게 조화시키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신의칙과 경정 청구의 문제는 바로 그런 원리적 이해를 요구하는 주제였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실무에서 또는 시험에서 이런 문제를 만난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먼저 경정 청구의 요건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신의 측 항변의 요건을 따져보고 마지막으로 형량을 통해 결론을 내리세요. 이 세 단계만 정확히 밟는다면 여러분은 좋은 답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새로운 판례가 나오고 새로운 해석이 제시되고 입법이 개정됩니다. 하지만 기본 원리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조세 법률주의 적법과세, 신뢰보호, 법적 안정성 같은 근본 가치들은 앞으로도 우리 법의 중심에 있을 것입니다. 이 가치들을 이해하고 구체적 사안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공부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법 공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공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